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덧 결혼 20년을 목전에 둔 40대 전업주부입니다. 연년생인 딸아이와 아들 녀석 모두 고등학생이라 녀석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 출근시키랴, 아이들 등교시키랴, 폭풍 같은 아침 시간이 지나고 나면 텅 빈 집안에서 비로소 저 스스로에 대한 생각에 잠기곤 하죠. 그럴 때 제 허한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이 채널인데요. 저처럼 가족들 위해 바삐 사느라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들의 진솔한 사연을 들으며 저 또한 마음의 위안을 받는 기분이에요. 결혼하고 살다 보면 엮이는 사람들과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되잖아요. 저도 결혼하고 이만큼 연차가 쌓이다 보니 남들 겪을 만한 일은 물론이고 별 황당한 경험도 하게 되더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형부 때문에 겪었던 일들이에요. 애벅의 동서, 내가 뭘 몰라서 진짜 실수했어. 내가 알았으면 설마 자네한테 그랬겠어? 그래도 우리가 얼굴 보고 지낸 세월이 있는데 제발 내 사정 좀 봐줘. 사정이야, 지금까지 이미 넘치도록 봐드렸죠. 그럼 제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으면 형님, 저한테 끝까지 사과 안 하셨겠네요. 제가 그런 사과 받아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더는 우리 가족한테 성가시게 굴지 마세요. 딱 들어도 형부가 저희한테 여간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게 확 느껴지시죠? 네, 이 이야기는 사람 우습게 보고 무시하던 괘씸한 저희 형부 버르장머리를 제대로 고쳐준 사연이에요. 궁금하신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세 자매 중 중간에 콕 끼인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젊을 적에 그렇게 딸을 낳고 싶었다고 하시던 저희 아버지의 자랑이기도 하죠. 비록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는 아들 자식 하나 못 낳아준 천하의 불효자식 취급을 받기는 하지만요. 지금이야 딸 바보니 뭐니 하면서 아들보다 딸을 더 선호하는 집안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저희 태어날 쯤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무조건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으니까요. 그런 걸 생각하면 친정 아버지한테는 참 감사하죠. 딸만 셋을 내리 낳았다는 이유로 시댁 구박을 받기 십상이었던 걸 본인이 대신해서 다 받아주신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어릴 적에는 그런 조부모님 때문에 괜히 보지 않아도 될 눈치가 보이기도 했어요. 저희 자매가 그렇게 기죽을 때마다 아버지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아직 생각이 깨어있질 못해서 그래. 너희들 두고 봐라. 앞으로는 아들보다 딸내미 있는 걸 훨씬 부러워들 하는 세상이 될 테니까. 결과적으로 요즘 추세를 지켜보면 아버지 말씀이 틀리지 않으셨죠. 어릴 적에는 아버지한테 아들 없다고 은근히 아들 가진 유세를 부리던 아버지 친구들도 요즘에는 저희 세 자매와 여전히 돈독하게 지내시는 아버지를 보고 부러운 티를 내시거든요. 아들놈들 키워봐야 하나 소용없어. 장가 가서 제 새끼들 챙길 줄 알지. 부모한테 한번 살갑게 굴 줄도 모르고. 넌 딸 셋이 다 자라 시집 보내놔도 이렇게 살뜰하게 아버지를 챙기니 다들 효녀다 효녀. 이럴 줄 알았으면 딸 하나 낳을 걸 그랬어. 그래도 그럴 것이 저희 세 자매 모두 친정 가까운 곳에 살면서 내 집 드나들듯 친정에 부지런히도 들락거렸거든요. 하지만 이건 역시 결과적으로는 저희 아버지 덕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집안 분위기가 화목하냐 아니냐에는 그 집 아버지 역할이 중요하다고요. 저희 세 자매라고 아버지가 권위적이고 무서운 분이셨으면 그렇게 친정에 자주 발걸음을 하고 싶었겠어요. 어릴 적부터 우리 딸들이 최고라고 어디 가서 기죽지 않도록 저희 자매들 자존감을 높여주고 항상 친구처럼 친근한 아버지셨기에 친정 분위기도 저희 자매 사이도 돈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건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서 언니도 동생도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 애정을 갖고 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친정이 식구들끼리 유대감이 참 높은 편입니다. 각자 결혼해서 다들 가정 일구고 사는 지금도 워낙 결혼 전처럼 가깝게들 지내니까 자연히 저희 남편들도 서로 얼굴 볼 일이 잦아질 수밖에 없죠. 저희 남편도 처음 저한테 장가 들었을 때는 저희 집안 분위기에 적잖이 당황했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시댁은 시아버지가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엄하신 편이었기 때문에
수더분한 저희 아버지 성격이 익숙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덕분에 저희 남편도 금세 저희 집안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나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 아버지 중에서도 우리 장인어른처럼 살가우신 분들이 잘 안 계시거든. 우리 또래 부모님들이 원래 좀 그렇잖아.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식구들에게 다정하게 애정 표현을 잘하는 걸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하시고, 사실 우리 장인어른처럼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자기 식구들한테 잘하는 게 진짜 남자다운 건데. 나도 장인어른 보면서 많이 배워. 우리 애들 키우면서도 나도 장인어른 같은 아버지가 되어줘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우리 애들 시집 장가 다 보내고 나서도 자기네 집안처럼 지낼 수 있다면야 나로서는 더 바랄 것도 없어. 저희 남편이 얼마나 저희 친정 아버지를 좋아하느냐면, 자기 아버지랑은 어색해서 한 번은 안 가려고 하는 낚시를 저희 아버지랑은 자기가 먼저 나서서 주기적으로 갈 정도예요. 저희 아버지도 본인에게 살갑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남편을 얼마나 정답게 대해주시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저희 세 자매가 최고라고 치켜 세워준 아버지시지만 그렇다고 아들이 없었던 아쉬움이 왜 없으셨겠어요. 딸보다 아들이 귀해서라기보다는 아버지 역시 딸들과는 함께 나누기 힘든 아들과의 추억을 쌓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으시겠죠. 그런 아쉬움을 채워주는 사위를 만난 건 역시 한 것 없는 모자란 딸의 덕이라 치켜 세워주시는 아버지셨어요. 은영아, 내가 너 아니었으면 강서방 같은 사위를 무슨 수로 받겠어. 다 네가 안목이 좋아 좋은 사람 고른 덕에 내가 이런 호강도 누리는 거지. 똑 부러진 우리 딸내미 덕분에 아빠가 요새 아주 즐겁게 지낸다. 제가 결혼하면 아버지가 당연히 제 남편 역시 아들처럼 대해주실 거라는 건 의심해 본 적이 없으나, 그래도 두 사람이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는데 제 기분이 흐뭇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어릴 적 바쁜 본인 아버지와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저희 아버지와 함께하며 좋은 기억을 쌓고 있어서 저 역시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저희 집안 개혼이었어요. 저는 공부에는 별 뜻이 있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문대 나온 후 취직해 몇 년 일하다가 30이 되기 전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거든요. 막내 여동생인 주영이는 저보다 5살이 어리기 때문에 결혼하기에는 아직 이른 나이였고, 저보다 2살 위인 언니 가영은 저와는 달리 공부 욕심이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대학 진학 이후로도 대학원이며 박사과정이며 공부에 전념하느라 연애에는 통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제 또래치고는 결혼이 그렇게 이른 편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둘째인 제 혼사가 저희 집 첫 결혼이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어릴 적부터 원체 머리가 좋아서 학창시절 교내 상이라는 상은 다 휩쓸었던 저희 언니는 저희 가족 모두의 자랑이었습니다. 본인 역시 공부에 대한 뜻이 컸기 때문에 늘 성실하고 오직하게 공부하는 언니의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면서 괜히 제 어깨가 으쓱해지곤 했어요. 학교에서 언니 이름을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비록 그런 언니와 저를 비교하는 선생님들이나 다른 학생들 때문에 속상한 적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런 속상함 정도는 잊을 수 있을 정도로 어디 내세워도 부끄럽지 않은 언니였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지만 그래도 맞이는 다른 건지 어릴 적부터 속이 깊었던 언니는 제가 자신과 비교당하며 혹시 상처를 받지 않았을지 저보다 더 촉각을 곤두세웠기 때문에 더 언니를 좋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차마 민망해서 아무 대꾸 못하고 지나가는 말도 언니는 결코 가만히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자기들도 남이랑 비교당하면 기분 나쁠 거면서 남한테 그러면 안 되지. 공부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는 편이니까 성적이 더 잘 나오는 것뿐이고, 사람이 공부 잘하는 것 하나만 장점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소리 하며 혼자 삭히지 말고 언니한테 꼭 말해. 내가 진짜 가만 안 둘 테니까. 제가 정말로 언니한테 그런 고사질을 한 적은 없지만 언니가 저렇게 말이라도 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참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진짜로 고사질했다가는 그날로 학교가 쑥대밭이 되었을 거니까 속으로 그런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고소해졌거든요. 평소에 얌전한 언니는 한번 화가 나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심하게 화를 냈거든요. 그런 언니 성격을 아니까 저나 동생이나
언니한테 까불거려도 절대 선은 넘지 않았습니다. 선만 지키면 저희가 무슨 행동을 해도 늘 받아주던 언니였으니 저나 동생이나 늘 철없는 동생으로 재미나게 지낼 수 있었죠. 제가 결혼을 한 이후로도 언니는 한동안 쭉 미혼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언니가 결혼에 큰 뜻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 예상을 못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저 역시 그 당시에도 결혼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남편이랑 같이 살아보니까 결혼 생활이 참 좋더라고요. 물론 결혼 전에 저희 식구들 사이가 워낙 좋으니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생각했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인데도 서로 애정을 주고받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가정을 이뤄 사는 것 또한 못지않은 행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언니이니 언니 역시 이런 행복을 느끼면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생긴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람 성격 다들 제각각이니 제가 행복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저희 언니에게도 꼭 그렇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거겠죠. 제 결혼 후에 언니와 저희 남편도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언니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아무래도 저 잘난 줄 아는 남자들이랑 일적으로도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남자들과 잘 지내기보다는 사이가 안 좋을 때도 많고 남자들한테 학을 떼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언니가 제 남편을 높이 평가한 건 바로 이런 점 때문이었어요. 제부가 사람이 참 괜찮아. 보면 별것도 아닌 걸로 어지간히도 가르치려고 드는 남자들이 진짜 많거든. 막상 얘기 들어보면 나보다 잘 아는 것도 없는데 잘난 척은 어찌나 하는지. 딱 말 섞기가 싫은데 제부는 그런 게 없어. 성별 상관없이 들은 말은 귀 기울여 잘 듣고 남의 말 함부로 끊어먹지도 않고 기본이 된 사람이야. 성격도 차분하고 신중한 게 사람이 무게가 있고 우리 은영이가 신랑감 하나는 참 잘 골라왔어. 저희 남편이 그 나이 남자치고는 진중하고 겸손한 데가 있는 편이기는 해요. 이런 점이 막상 본인 학교 다닐 때는 남자애들이랑 어울릴 때 조롱을 받은 적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도 은근히 고집이 있는 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성격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굳이 그런 놈들 쓸데없는 말에 어울리고 싶지도 않고 말 가볍게 하고 남 까내리는 거 좋아하는 놈 치고 제대로 된 놈 없어. 그런 놈들이랑 어울리겠다고 불어 바보 같은 짓을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몇 있는 친구들도 남편과 성향이 비슷한 분들이시다 보니 다들 점잖으셨고요. 아내인 제 입장에서야 남편이 시끄러운 친구들과 술 퍼먹고 놀러 다니거나 만취해 집에 들어오는 일 같이 싸울 만한 일은 벌이지 않으니 좋았죠, 뭐. 그런 언니 나이가 슬슬 마흔에 가까워져 오니 친정 어머니께서는 걱정이 되셨나 봅니다. 그동안 언니 하는 일에 한 번도 싫은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은근히 결혼하길 바라시는 말들을 자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본인 마음 먹은 일에는 굽히는 법이 없는 언니는 듣는 둥 마는 둥 하셨지만요. 너도 그렇고 막내인 주영이도 이제 시집가서 가정 이뤘는데 제일 큰 게 저러고 있으니 아휴 요새 내 속이 말이 아니야. 저 똑똑하고 이쁜 것이 주변에 남자가 없어 저러는 건 아닐 테고 나이 더 차면 이제 아기 갖기가 점점 힘들어질 텐데 나이 들어 외로워 어쩌려고 저러나 모르겠다. 어머니 말씀에 대놓고 동조하지는 않았으나 솔직히 저도 좀 걱정은 됐어요. 지금이야 결혼 생각은 없으니 저렇다고 해도 막상 나중에 생각이 바뀌었을 때 시기가 너무 늦으면 그것도 문제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어머니 말씀에도 아버지만큼은 전적으로 언니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솔직히 우리 가영이처럼 잘난 자식 어느 놈을 데려와도 아까워서 주기 싫지. 자기가 시집가서 애 낳고 싶어하면 또 몰라도 자기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지금까지 저렇게 노력해서 자기 자리 일궜잖아. 얼마나 멋있어? 내 자식이지만 가영이 저렇게 제일 멋들어지게 해내는 거 보면 나는 같은 인간으로서 참 존경스러워. 사람이 꼭 결혼을 해야지만 제 도리를 다하는 건가? 자기 일 제대로 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도 족하지. 우리 큰딸은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야. 너무 우리 늙은이들 생각에만 끼워 맞추려고 들지 말자고.
아버지 말씀 듣고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저보다 30년은 더 나이를 잡수신 아버지만큼도 사고의 문이 열리지 못했다는 생각에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요. 저희 가족 중에서 가장 똑똑한 언니인데 어련히 자기 앞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누굴 염려하고 안쓰러워해요. 저 역시 결혼한 사람 특유의 쓸데없는 오지랖 부리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니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형부를 처음 집으로 데려왔을 때 식구들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다른 식구들도 대놓고 말은 안 했어도 저희 언니만큼은 평생 혼자 독신으로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언니도 거기에 딱히 부정한 적도 없었고요. 그 전에 누군가를 만나는 티도 안 냈기 때문에 식구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기도 했습니다. 다들 내심 나 결혼하길 바라더니 막상 데려오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서 대꾸도 못하는 식구들 보며 언니가 피식 웃더니 대뜸 저러더라고요. 당황한 식구들 반응을 재미있어 하는 듯 했습니다. 나중에 언니를 따로 불러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이라면 질색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결혼할 남자 데려오겠다는데 그럼 놀라지 안 놀라? 도대체 누구야?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지내다 뜬금없이 결혼하겠다는 소리를 다 해? 일하다가 만난 사람이야. 그동안 나한테 접근했던 다른 남자들하고는 다르게 결혼할 여자라고 들어앉아서 살림이니 애 낳고 키우니 그런 거 기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이 정도면 결혼해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나 결혼한다고 지금 내일 포기하거나 양보할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거든. 그 사람하고도 그런 얘기는 분명히 해뒀고 서로 각자 지킬 거 지키면서 깔끔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으면 한 번쯤 결혼이라는 거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솔직히 그때 언니가 했던 말이 다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결혼이란 비록 전혀 다른 두 사람의 결합이라 할지라도 결혼 이후에는 서로 모든 것을 공유하고 전적으로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언니의 얘기는 결혼의 출발부터 서로에게 선을 긋고 시작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요즘에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은 저렇게 합의하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다면서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편이었고 언니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흔치 않을 때였습니다. 상대방의 모든 것을 포용하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시작해도 결코 쉽지 않은 것이 결혼 생활인데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난 형부는 참 호남이었습니다. 목소리도 크고 호탕하고 낯가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처음 만난 예비 처제인 저와 제 동생도 마치 몇 년을 알고 지낸 것처럼 부침성 있게 구는 것이 여간 사교적인 성격이 아니었어요. 딱 저희 언니랑은 성격이 정반대였죠. 평소 언니가 호감 있어 하는 성격은 아니었기에 더 의아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사람 만날 일이 많아 부침성이 좋은 편이에요. 가연 씨 가족분들과도 얼른 가까워졌으면 좋겠네요.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최근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도 저희 가족 입장에서는 불안 요소였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서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지만 일반 직장 다니며 월급 타는 것보다는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인식도 있었고요. 그런 저희 걱정에 언니는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내 돈 들여서 한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 일을 하겠다는데 제가 간섭할 일은 아니죠. 곧 결혼할 예비 신랑한테 하기에는 다소 냉정한 말이라는 생각은 들었으나 사실 틀린 말도 아니었으니 딱히 더 보탤 말이 없더라고요. 언니는 결혼 전에 경제권도 이미 완벽히 분리해 관리하기로 합의를 한 모양이었어요. 사실 사업과 사위 꺼리는 게 딸 재산까지 싹 말아먹을까 싶어서인데 형부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언니한테 손 벌릴 일이 없다고 하니 또 뭐라고 하겠어요. 물론 부부가 같이 살면서 그게 말처럼 되는 게 아니다 보니 아예 걱정이 가시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언니가 저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나서서 뭐라 하기도 참 그렇잖아요. 그렇게 저희 세 자매 중 가장 마지막으로 언니가 유부녀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후로도 언니는 여전히 저희 식구들과 돈독하게 지내며 자주 저희를 찾았기 때문에 언니와의 관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가끔 언니 오는 길에 형부도 한 번씩 같이 나타났다는 정도였죠. 한참 사업 자리 잡느라 바빠서
매번 언니와 함께 오시진 않았지만 워낙 존재감이 확실한 분이셨기 때문에 한번 방문한 것만으로도 각인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형부는 좋게 말하면 모임 분위기를 이끄는 데 능숙한 분이셨고 솔직한 감상을 말하자면 어느 자리에서건 본인한테 시선이 집중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목소리도 큰 편이어서 형부가 한번 왔다 가면 진이 빠지더라고요. 한마디로 기가 쏙 빨린 기분이었습니다. 대화를 해도 어떻게든 대화 주제가 결국 자기 얘기로 빠지더라고요. 언니 성격이 저런 형부랑 어떻게 같이 사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난 안 받아주고 싶으면 옆에서 뭐라 떠들든 그러려니 두거든. 그러다 보면 제풀에 지쳐서 관두더라고. 너희들이야 나랑은 다르게 다정한 성격이니 다 받아주니까 저 사람 더 신나서 저러는 거야. 적당히 듣고 끊어 그냥. 언니야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 입장이 어디 그게 되냐고요. 저희 식구가 다들 사이가 좋고 도란도란 서로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극외한적인 성향의 사람은 없거든요. 저희 가족 중 없던 유형의 사람이다 보니 어느 정도까지 받아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다 받아주고 있잖니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기 일쑤여서 은근히 이번에는 형부가 좀 바쁘시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식구하고 안 맞았던 건 역시 술 문제였습니다. 형부가 워낙 술을 좋아했어요. 저희 가족 중에서는 술을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그나마 제부가 술을 좀 하긴 했는데 회사 다니느라 사회생활로 늘은 술은 굳이 집에서까지 마시고 싶어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남편이야 남자들끼리 왁자지껄하게 술 퍼마시고 다니는 걸 질색하는 성격이었고요. 그러고 보면 저희 남편하고 형부 성격은 정말이지 상극이었습니다. 평소 남편이 딱 싫어하는 시끄럽게 어울려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내놈 무리에 최적화된 게 딱 형부였으니까요. 솔직히 저 형이 형님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건지 이해가 잘 안 가. 평소 저 형 성격 생각해보면 두 사람이 어울릴 만한 데가 없었는데 그건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어요. 사실 성향으로만 따지면야 형부보다는 저희 남편 성격이 언니랑 더 맞는 편이었죠. 두 사람 생각하는 것도 비슷했으니 남편이 저리 생각하는 게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예의는 깍듯하게 지키는 사람이니 늘 형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만 남편이 형부를 썩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만은 진작 눈치챈 저였습니다. 아무튼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형부는 저희 식구들 중에서도 특히 제부를 물고 늘어지는 편이었어요. 그즘 자꾸 제 남편을 술자리에 불러내서 좋아하지도 않는 술을 먹인다며 동생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제부도 과음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손이 동서가 불러내는데 그걸 거절할 만한 성격은 아닌지라 두 사람이 어울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형부도 눈치가 있는데 제 남편과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쯤이야 진작 파악을 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더 보란듯이 제부를 끌고 다닌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남자가 사회생활하면서 술은 할 줄 알아야지. 너무 그렇게 사람이 꼿꼿해도 안 좋아. 꼭 필요한 자리에서 한두 잔쯤은 저도 합니다. 굳이 먹지 않아도 될 술을 필요 이상으로 마시는 걸 좋아하지 않을 뿐이에요. 은근히 남편을 무안주려는 말에도 남편은 자기 할 말은 다 했습니다. 그런 점이 형부 입장에서는 더 마음에 안 들었겠죠. 보면 볼수록 상극인 두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특히 예뻐하는 사이가 저희 남편이었다는 것도 형부 입장에서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저희 아버지가 사위들 차별하는 분은 아니셨지만 그래도 가장 의지하는 사위가 저희 남편이라는 건 맞았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변죽 좋게 다가가도 그저 허허 웃고 마시는 저희 아버지가 저희 남편에게는 마치 장남에게 의지하듯 하시니 손이 동서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좀 상하셨을지도 모르는 노릇이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 남편이 형부에게 딱딱하게만 구는 건 아니었어요. 완전히 마음이 열리지 않는 상대에게야 누구든 선을 지키면서도 예의를 다하는 남편이었으니 사실 그건 남편 성격이라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큰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은 겉으로 싫은 티를 내는 성격도 아니었고요. 그저 두 사람 성격이 서로 어울리지 않은 것뿐이었죠. 그래도 한번 자기 울타리에 들어온 사람에게 절대 박하게 굴지 못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형부 사업에 티도 내지 않고 도움을 준 것 또한 그랬죠. 늘 잘 나가는 사업가인 양 떵떵거리며 목소리를 높이던 형부였지만
어디 그런 사람 허풍을 100%다 믿을 수가 있나요? 서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는 일절 터치하지 않는 언니 부부였기에 자세한 사정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아직 형부 사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서지 않았다는 것만은 언니가 지나가듯 하는 말들로만으로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 이제 형부 사업 시작한 지도 제법 됐는데 아직도 안정권에 들어가지 못한 거면 불안하지는 않아? 그렇다고 해도 자기 역량인 거고 나도 내 일에 터치 못하게 하면서 그 사람 일에 내가 입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언니, 내가 진짜 전부터 궁금해서 그러는데 언니는 왜 형부랑 결혼하기로 결심한 거야? 엄마 아버지 사시는 거나 너희들 결혼해서 잘 사는 거 봐왔는데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야 결혼이 꼭 나쁘지만은 않다는 거 나도 모르지 않지. 하지만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 그동안 얼마나 피땀을 쏟아가며 노력했는데 결혼해서 이런 내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만큼은 절대 싫었으니 결혼 생각도 없었던 거야. 보통은 결혼하면 여자 쪽에서 아이 문제도 그렇고 일 문제도 그렇고 당연히 양보하길 바라는 남자들이 대부분이니까. 저 사람 나한테 관심 보일 때 그래도 그 얘기부터 딱 잘라서 했어. 난 결혼한다고 꼭 아이 가질 생각도 없고 결혼 때문에 내일 단 하나라도 포기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자기도 굳이 아이 필요하지 않고 내일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고 단언을 하길래 그렇게 내 원래 생활 보장받을 수 있다면 결혼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고. 저 사람 성격이 시끄러운 데가 있다 보니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은 건 아닌데 그래도 결혼할 때 한 그 약속만큼은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거든. 난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건 맞지 않은 것도 그거면 참고 살만하지 않을까? 늘 형부한테 덤덤하던 언니였기에 대체 왜 결혼을 했을까 싶어 물어봤는데 언니 말을 듣고 보니 언니 결정이 아주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지금이야 이런 부분 합의하고 사는 부부들이 많을지 몰라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딩크 부부가 많은 편도 아니었거든요. 양가 부모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결혼하는 당사자들도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었으니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언니가 형부와 의견 일치를 본 것이 신기할 정도였죠. 당시 형부 나이가 40을 넘겼으니 자식 욕심이 없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요. 게다가 형부처럼 남들이랑 어울리길 좋아하는 사람이 자식 없는 부부에 대한 당시 시선이 어떤지 모를 리도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니랑 살겠다고 할 정도로 언니를 좋아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니 다소 불편했던 형부 행동도 참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렴요. 우리 언니 남편인데 저희 생각이 중요한가요? 언니가 하고픈 거 다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이런 저희 바람과는 다르게 형부는 날이 갈수록 제부와 저희 남편을 눈에 띄게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정작 저희 남편은 어차피 성격이 잘 맞지 않는 형부이니 자꾸 자주 만나서 부딪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차라리 낫다는 입장이었으나 솔직히 저는 좀 서운하더라고요. 제 동생은 또 제 동생대로 원래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들어오던 제부의 귀가가 늦어지자 불만이 커졌고요. 중간에 낀 제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곤란해하는 게 괜히 윗사람들 사이 때문에 막내들만 고생시키는 것 같아 민망했습니다. 자기 평소 사업하면서 만났다던 지인들과 함께 라운딩을 나가자며 골프 약속에 제부를 데리고 나가기 시작한 것도 딱 그 무렵이었습니다. 제부가 서글서글하게 어지간하면 사람들 기분 맞춰주며 둥글둥글하게 잘 지내는 사람이긴 했습니다만 평일에 땡볕에서 돌아다니며 모르는 사람들과 친분 쌓는 걸 즐길 만큼 활동적인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대학 때 영화감상 동아리를 통해 만난 캠퍼스 커플인 동생 부부는 그런 정적인 취미 활동이 특히 잘 맞는 편이었어요. 형부야 자기가 제부 인맥도 넓혀주고 비교적 고급 스포츠에 해당되는 골프회까지 입문시켜주어 잘해주는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것도 다 사람 성향 따라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제부 입장에서는 편히 쉴 수 있는 주말마다 제 성격에 맞지도 않는 골프장 따라다닌다고 여간 고역이 아니었을 거예요. 큰언니,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형부, 우리 남편 좀 적당히 불러내라고 한마디 좀 해주면 안 돼? 우리 애들하고 주말 약속 다 잡아놨는데 갑자기 골프장 가자고 불러내고 애들이랑 보내기로 했다고 하면 기껏 신경 써줬는데 어쩌고 하면서 우리 신랑 입장에선 거절하기도 뭐하고. 솔직히 그 사람 골프장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단 말이야. 최근에 신랑이랑 애들이랑 주말에 시간 보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 동생이나 제부나 소심한 데가 있는 사람이라서 대놓고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을 꺼내놓는 게 손에 꼽게 드문 편이었어요. 동생이 그간 참아도 보통 참은 게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어지간하면 자기 신랑하는 일에 간섭을 안 하던 언니도 그쯤 되자 자기가 가만히 있는 게 능사가 아니겠다 싶었을 겁니다. 사실 형부가 그렇게까지 제보를 불러낼 수 있었던 건 언니의 묵인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테니까요. 나중에 들은 건데 그게 언니 부부의 첫 부부싸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간만에 언니가 집에 놀러와서 차 한잔하며 얘기하던 중 며칠 전 동생이 부탁했던 내용에 대해 말이 나왔습니다. 언니, 어떻게 형부랑 얘기는 잘 해봤어? 내가 보기에도 제부가 좀 무리하는 것 같긴 하더라. 우리 남편이랑 형부가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 못해서 괜히 가운데 낀 제부가 새우등 터진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좀 신경 쓰이더라고. 제 말에 언니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평소 같지 않은 언니 모습에 뭐가 잘 안 됐구나 싶었죠. 말도 마. 내가 제보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니 좀 자제하라고 했다가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다. 왜? 형부랑 싸웠어? 결혼할 때 서로 일은 터치하지 말자고 한 건 내가 먼저인데 이제야 와서 왜 딴소리 하냐는 거야. 아니, 자기 때문에 우리 친정 식구가 곤란해하는데 그럼 내가 얘기를 하지. 누가 얘기를 해? 내가 언제 자기 일하는 거나 사업 갖고 뭐라고 했어? 가정 있는 집 가장 불편해하니 그만 좀 불러내라고 얘기해. 결혼 전 약속까지 들먹일 일이야? 그쪽에서 좋아하면 또 몰라. 손이 동서이니 마지못해 어울려주는 걸 무슨 자기가 대단한 은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기가 찰파네. 언니가 원래 남에 대해 불만을 저렇게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언니도 결국 이 결혼 지옥에 발을 들여놓았구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형부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저희 언니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지 않나요? 자기도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원치도 않은 호의 베풀면서 주말마다 억지로 불러내면 좋아라 안 할 거면서 제부가 자기보다 손 아래 동서라고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좋을 대로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참다 못해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저렇게 나오는 게 너무 속 좁게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언니가 못한 말 한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언니가 그런 일이 있어서인지 형부가 보란 듯이 더 제보를 불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그걸 결혼 후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괜히 중간에서 제부만 곤란하게 되었죠. 그쯤 되니까 언니도 제부와 동생에게 이러더라고요. 괜히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곤란한 요구한다고 참고 받아줄 거 없어. 배려도 쌍방 개념인 거지. 자기는 너희들 배려 안 해주면서 자기가 뭐라도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해? 나 신경 쓸 거 없으니까 앞으로 아무 때나 불러낸다고 일일이 다 들어줄 필요 없어. 동생이야 확실하게 언니 허락이 떨어졌으니 잘됐다 하는 표정이었지만 원하든 원치 않았든 어쨌든 간에 형부에게서 이것저것 받은 게 제법 되었던 제부는 여전히 곤란한 표정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이런저런 말 해봤자 당사자인 제부가 가장 껄끄러웠겠죠. 그동안 곤란한 것도 모자라서 언니 부부 싸움에게까지 애매하게 끼게 된 제부만 안 된 일이었어요. 하루는 여동생이 얘기 좀 하자길래 오랜만에 여동생네 집으로 갔더니 집에 들어서자마자 동생이 대뜸 웬 골프채를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요즘 자주 형부 따라 골프장에 갔던 제부인이 동생 몰래 골프채라도 샀다가 걸린 건가 싶었는데 동생이 말했습니다. 언니,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묻는다고 골프에는 문외 아닌 제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어리둥절한 표정만 짓고 있는 제게 동생이 부활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원가가 500만 원이 넘는데 무슨 돈 500이 한두 푼도 아니고. 500? 야, 비싸긴 비싸구나. 골프에 대해 잘은 몰라도 비싼 골프 장비가 수백만 원에서 비싼 것은 수천만 원도 한다는 소리는
어디선가 주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내키지 않는 골프 모임임에도 그간 본 것이 있어 제부가 뒤늦게 장비 욕심이라도 생겨 사고를 쳤나 싶었죠. 제부가 이렇게 비싼 걸 산 거야? 그 사람이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런 걸 사. 이거 형부한테 받은 거야. 형부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안 나가보려는 것도 어디 하루 이틀이어야지. 내가 하다못해 장비도 제대로 못 갖췄으니까 골프는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다는 핑계라도 대라고 했더니 덜컥 이걸 받아온 거 있지? 아니, 이런 걸 안겨주는 형부도 그렇고 그렇다고 이 부담스러운 걸 냉큼 받아오는 그 사람은 또 뭐야? 사정을 들어보니 동생 말을 그대로 가져와 거절하는 제부에게 형부가 고급 골프채를 중고로 구해다 줬다는 겁니다. 주변에 골프 치는 지인들이 천지이니 장비 새로 바꾼 지인네 안 쓰는 골프채를 원가보다 싸게 주고 사서 제부한테 선물했다는 거예요. 중고라고는 하나 워낙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 중고가도 만만치 않을 터였습니다. 이걸 덜컥 받아버렸으니 동생과 제부 입장에서는 비싼 애물단지를 억지로 끌어안은 거나 다름없었죠. 그래도 사람 도리가 저런 고가의 선물을 받아놓고 입 싹 닫기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저걸 쓰자니 가고 싶지도 않은 형부의 골프 약속을 매번 나가줘야 할 테니까요. 뭐 사실 형부가 노린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형부도 눈치가 뻔한데 제부가 골프 별로 안 좋아하는 걸 눈치 못 챘을 리가 없어요. 이쯤 되면 동생 부부 입장에서도 괴롭힘이 따로 없을 지경이었죠. 어쩌다 저희 친정에 사위 셋이 모두 자리하게 될 때면 이런 불편한 상황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하고는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가고 있었으니 저희 남편 들으라는 듯이 제부와의 친분을 더욱 과시하는 형부였습니다. 동서, 저번 라운딩에서 보니까 거세 실력이 많이 늘었던데? 거 봐, 내가 뭘 했어? 장비 제대로 된 걸 쓰면 비거리도 훨씬 잘 나올 거라고 그랬잖아. 가만 보면 소질 있다니까. 아하하하. 예, 덕분에 좋은 성적 나온 것 같아요. 제 남편과 형부 사이에서 눈치를 보느라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제부를 보니 딱하다 싶었습니다. 형부 때문에 눈칫밥만 늘어나는 제 남편을 보는 동생 표정도 좋지 않았죠. 언니 결혼 전까지는 다들 잘만 지내서 갈등이라고는 없었던 집안에 자꾸 불편한 분위기가 조성되니 어디 저희 아버지라고 마음이 편하셨겠어요. 제부는 제부대로 고생이고 보란듯이 형부가 제 남편 성질을 긁어보겠다고 저러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아버지라고 형부가 예뻐 보이질 않으셨겠죠. 그렇게 저희 아버지가 좀처럼 형부에게 마음을 잘 열지 못하실수록 그 화살을 제 남편 쪽으로 돌리는 형부였어요. 자꾸 우리 때문에 집안 분위기만 나빠지는 것 같아서 내가 미안하네. 저 사람 저럴 거 뻔해서 내가 얘기 안 하고 혼자 오려고 하는데 무슨 이상한 오기를 부리는 건지 어째 예전보다 더 따라붙으려고 하는 것 같아. 전에도 그 문제 때문에 싸웠는데 이제 와서 언니 말이 먹히겠어요. 다른 문제로는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다가 최근 들어 자꾸 어깃장을 놓는 형부 때문에 언니라고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형부 생일이 가까워졌어요. 저희야 뭐 의례적인 수준으로 성의 표시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그런 고가의 골프채까지 받은 동생네가 아주 곤란해했습니다. 그래도 받은 게 있는데 그 비슷한 수준은 준비해야 했을 테니까요. 가뜩이나 이래저래 돈 나갈 때도 많은데 그놈의 골프채 때문에 내가 진짜 골머리가 아파 죽겠어. 왜 안 그랬겠어요. 솔직히 저희 같은 평범한 집안에서 형부 생일 선물로 몇백만 원씩이나 쓰는 거금을 쓰게 생겼는데 속이 쓰리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어요. 이건 선물이 아니라 거의 빚 갚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저 역시 동생이 저렇게 고가의 선물을 고민하고 있는데 형부 선물이 신경 쓰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저한테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처제 쪽 사정이 그런 거지. 우리까지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지. 평소에 그렇게까지 교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형님한테 그 정도로 신세진 적도 없는데 그건 과하지 않겠어? 그래도 솔직히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네. 하다 이런 걱정을 다 하게 되고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는지 모르겠다.
답답한 마음의 한 푸념이었는데 제 말에 남편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모든 일들이 형부와 남편 사이에 껄끄러워서 생기게 된 일이다 보니 자기를 책망하는 말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말입니다. 이내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 당신이 신경 쓰이면 형님 생일 선물은 내가 준비하는 걸로 할게.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있어. 정말 이대로 남편에게만 맡겨도 되나 싶었으나 사실 이 복잡한 문제에서 좀 비껴나가고 싶은 마음도 컸기에 그냥 남편 말대로 하기로 했어요. 이윽고 형부 생신을 앞둔 주말에 온 가족이 친정으로 모였습니다. 일단 시작 분위기는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와 친정 아버지가 형부가 좋아하는 음식으로만 신경 써서 정성껏 준비하셨고 이날 하루만큼은 어떻게든 덜 부딪혀 보겠다고 남편도 일부러 형님 앉은 곳에서 가장 떨어진 곳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맛있게 식사 잘 마치고 동생 부부가 형부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하하하, 아이 뭐 이런 걸 다 그냥 축하만 해줘도 고마운 일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선물 포장을 뜯는 형부 손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동생 부부가 준비한 형부 선물은 고가의 명품 구두였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원가가 300만 원이 넘는 걸 상품권이며 뭐며 영혼까지 끌어다 써서 간신히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걸. 역시 남자가 바깥에도 좀 다니고 그래야 안목이 생기는 거라니까. 동서 보는 눈도 보통이 아니네. 얼핏 듣기에는 제부 칭찬이었으나 은근히 저희 남편을 돌려가는 형부였습니다. 좋은 날에까지 꼭 저래야 하나 싶어 얄미운 기분이 들면서도 남편이 준비한 선물이 뭔지 몰라 괜히 불안했어요. 뭐가 되었든 간에 저런 고가의 선물이 아닐 테니 분명 비교가 될 텐데 형부가 또 무슨 소리를 할지도 영 예감이 좋지 않더라고요. 이윽고 제 남편이 건넨 선물을 뜯어보고는 형부 표정이 확 일그러졌습니다. 그래도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저렇게까지 티나게 싫은 티를 내나 싶어 저까지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남편이 준비한 선물은 넥타이였습니다. 명품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저렇게 싫은 티 낼 정도로 성의 없는 선물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명품은 아니어도 백화점 입점 브랜드였고 나중에 남편 말로는 자기 동료들도 무난하게 잘 메고 다니는 10만 원대의 상품이라고 설명하더군요. 거참, 그래도 내가 사업한다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걸. 그 말에 순식간에 찬물을 부은 듯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듣다 못한 언니가 형부에게 한 소리 했어요. 당신 무슨 말이 그래? 신경 써서 식사 자리까지 참석해주고 선물까지 준비해준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야? 내가 뭐 못할 소리 했어? 내가 동서 나 우습게 생각하는 건 진작 알아봤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싸구려를 선물이랍시고 가져올 수가 있어? 당신 진짜... 당신 집안 사람들은 다들 괜찮은 사람들인데 어쩌다가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는지 우리 집안에 있는 거지 새끼 한 마리 때문인가? 형부 정말 미쳤어요? 지금 누굴 보고 거지 새끼라는 거야? 순간 화를 참지 못한 제가 형부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저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 아닙니까? 감히 누구 앞에서 제 남편 보고 거지 새끼라는 거예요. 당사자보다 더 열이 받아 길길이 날뛰는 저를 막아선 건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그렇게 열 올릴 거 없어. 그러더니 형부를 차갑게 내려다본 남편이 안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형부 앞에 툭 던졌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심술이 덕지덕지 붙은 얼굴로 우스운 인간 보듯 저희 내일을 올려다보던 형부 얼굴이 명함을 힐끔 보고는 순식간에 피키가 싹 가셨습니다. 아니, 니놈이 어떻게 여길...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왜요? 거지 새끼가 거래처에서 한 자리 한다니까 좀 달라 보여요?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꼴보기 싫어 거만하게 퍼질러 앉아있던 형부가 곧장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마치 제 남편 앞에 조아리는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네, 형부가 그렇게 거지 새끼라고 무시하던 저희 남편은 형부 회사의 가장 큰 거래처 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끼리 사이가 껄끄러워도
이제 가족이 되었으니 서로 돕고 사는 게 옳은 줄 알았는데 제가 괜한 짓을 했네요. 호의가 호의를 감사한 줄 아는 사람한테나 베푸는 건데. 남편은 자기 힘으로 취업해서 시아버지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회사 주식도 일부 보유하고 있고 간간히 회사 일에 조금씩은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자주 들르지는 않더라도 사회이사 직함을 달고 있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다른 회사에서 일하면서 아버지 회사 직원들처럼 애쓰는 것도 아닌데 티내는 건 창피한 일이라며 그 명함을 쓰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요. 남편이 자기 아버지 회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한 것도 형부 회사 일 때문에 처음 한 거였어요. 남편 성정이 자기 개인 친분으로 뭘 부탁할 사람이 아니지만 형부 회사가 초창기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애를 먹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마침 형부 회사의 가장 큰 거래처인 시아버지 회사에서 조금만 도움의 손길을 줘도 사정이 나아질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 외면하기 힘들었던 거죠. 그동안 이 사람이 형부가 그렇게 사람 무한하게 구는데도 뒤에서 묵묵하게 도와준 게 얼마인데 감히 이런 사람을 이따위로 대접해요? 내가 미쳤지. 도와준다고 해도 내가 뜯어 말렸어야 하는데. 괜한 공치 살 거 없어. 앞으로 2번 다시 그런 도움은 없을 테니까. 남편 말에 얼이 빠져있던 형부가 납작 남편 앞에 기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언제 내 남편을 무시했다는 듯이 비굴하게 빌기 시작했어요. 동서,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귀한 사람을 못 알아보고 실수를 했네. 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테니까 그간의 정을 봐서라도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 될까? 말은 바로 하셔야죠. 저희 사이에 무슨 정이 있었습니까? 그저 제가 일방적으로 베풀었던 호의였던 거죠. 그리고 제가 형님 거래처랑 연관된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형님이 저한테 이렇게 사죄하실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거지 새끼는 이만 형님 하시는 일에서 손 뗄 테니 더는 서로 못 볼 꼴 보지 말고 각자 갈 길 가시죠. 동서, 우리가 남도 아닌데 이렇게 야박하게 굴 거 없잖아. 아, 여보, 당신 뭐 하고 있어? 당신 남편 사업 잘못되는 꼴 보고만 있을 거야? 그렇게 내일 자기 일 간섭 말라며 고집 피우더니 왜 이제 와서 나를 찾아? 애초에 나랑 결혼한 거 아니었으면 제부 덕 볼 일도 없었겠네.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 언니도 그만하면 참을 만큼 참았죠. 그 후로도 형부가 여러 번 집 앞으로 찾아와서 온갖 추태를 다 부리며 선처로 호소했으나 한번 마음먹은 일이라면 반드시 해내는 남편이었어요. 그날은 형부 회사에 형부도 모르게 주어졌던 모든 특혜는 한순간에 싸그리 처리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이라며 인맥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사람이 저희 남편 도움이 없으니까 그걸 메꿔줄 사람 하나 없어서 금방 사업이 휘청거리는 꼴을 보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딱히 회사 일이 아니라 해도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내 남편을 그리 괄시했는데 온 가족이 형부한테 돌아서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아버지가 아주 노발대발하셨어요. 집안에 어른이 계셨는데 그게 무슨 못 배워먹은 몹쓸 버르장머리냐며 전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실 수 있는 분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형부는 사업에서도 저희 집안에서도 설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저희 부부였습니다만 특히 동생 부부가 아주 홀가분해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동생이랑 제부가 고생이 많았죠. 꼿꼿한 저희 남편과 설치고 다니길 좋아하는 형부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얼마나 애를 먹었겠어요. 그날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미안하다는 저한테 동생은 아른 예이 빠졌다는 등 시원하게 대꾸했습니다. 뭐 언니나 형부나 틀린 얘기한 거 하나도 없는데 뭘. 덕은 자기가 다 보고 있었으면서 상대방이 원치도 않은 걸로 생색을 그렇게나 내더니 우리도 더는 그 꼴 안 봐도 되니 좋기만 하다 뭐. 애초에 사업 기반이 그리 탄탄하지 않아서인지 가장 큰 거래처를 갑작스럽게 잃고 수습할 능력까진 안 되어서인지 형부 사업은 정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업한다고 떵떵거리고 다니더니 풀이 팍 죽어다녔다고 해서 그 꼴을 비웃어주고 싶은 마음이었으나 점잖게 저를 말리는 남편 때문에 거기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잠잠해질 무렵 언니로부터 형부와 이혼에 합의했다는 통보를 듣게 되었어요. 솔직히 식구들 중 누구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평소 언니 성정을 고려해 볼 때
그것도 늦은 감이 있었죠. 그래도 괜히 저희 부부가 갈등의 불씨를 제공한 건 아닌가 싶어 미안해하자 도리어 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자란 사람 너무 쉽게 결혼 상대로 받아들이는 바람에 오히려 너희들 고생만 시켰지. 나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아쉬울 때는 내 의견이라면 다 따라줄 것처럼 굴더니 자기 심기 거스르니까 바로 치졸하게 나오는 걸 보고 나도 정이 다 털렸어. 아무래도 내가 결혼이라는 제도에 맞는 사람은 아닌가 봐. 한번 겪어본 걸로 충분하니 나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내 뜻대로 살려고. 언니 말대로 언니는 여전히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차근차근 착실히 경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사람 하나 빠져나갔다고 이렇게 평화로워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저희 식구들 역시 돈독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그런 사람 없는 게 100번 낫다는 건 저 혼자만의 생각은 결코 아닐 거예요. 그렇게 이제는 전 형부가 된 그 사람과 저희 가족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2번 다시 만날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김수명이라 합니다. 또 절 뭐라 소개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한마디로 절 말하자면 전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그게 제일 맞는 표현일 것 같네요. 도박을 안 하려면 팔 한쪽을 잘라내야 한다 하죠. 전 그 정도의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또 오늘 여기 제가 사연을 쓴 건 제 인생에서 받은 감사함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박을 처음 시작했던 일부터 거슬러 올라가 이야기를 시작해야겠죠. 처음 도박을 시작한 건 그냥 친구 따라 재미삼아 해본 것이었습니다. 당시 정확히 제 처지를 말하자면 저는 아내도 있고 딸도 있는 한 집안의 가장이었어요. 하지만 가장다운 가장은 아니었죠. 회사에선 성과를 내지 못해 나가라는 눈치를 계속 주었고 집에 들어와선 저보다 더 힘들게 일하는 아내의 눈치를 보았어요. 그러다 저는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되어 잘리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의 연민 어린 눈길을 받으며 나와야 했습니다. 마지막 제게 종이자락을 던지면서 했던 상사의 말이 기억나네요. 이봐, 김수명 씨. 당신은 어디 가서든 일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당신 같은 사람은 사회 악이라고. 기생충처럼 빌붙어서 회사 돈이나 쪽쪽 빨아먹을 생각밖에 안 하는데 누가 당신을 써주겠어? 어? 차라리 집에서 애나 보면서 놀아, 어? 모든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그 말을 고스란히 듣고도 전 아무 말 못했어요. 크나큰 수치심이 느껴졌지만 그냥 상사의 말대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말만 기억하면서 상처만 한가득 껴안고 나왔죠. 마침 비는 또 추적추적 오는데 왜 괜시리 눈물이 나는지. 담배를 피울 기운조차 없어 전봇대에 기대어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10년 이상 근속했던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들은 말이 이런 말이라니, 이런 대접이라니. 청춘 다 바쳐 들어간 회사였지만 결국 부품 취급받고 나온 제 신세가 그리도 처량할 수가 없었어요. 여보, 있잖아. 당신 출근할 때 됐네? 얼른 밥 먹어. 늦지 말아야지. 저번에 지각해서 한 소리 들었다며. 아, 알겠어. 고마워. 처음엔 저도 아내에게 사실대로 말하려 했습니다. 회사에서 잘렸다고. 그런데 집에 들어와 아내에게 이걸 말하려는 순간 제가 받을 온갖 구박과 질타를 생각하니 정말 말하기가 싫더군요. 그래서 차마 아내에겐 말하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 회사에 나가는 척하며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처 없이 길을 걷는데 참 40대 아저씨가 갈 곳이 없더군요. 술이라도 먹고 싶은데 술집은 다 문을 닫았고 그래서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만화방을 가고 이곳저곳 걸어다니다가 발견한 곳이 우중충한 간판이 걸려있는 PC방이었어요. 그래, 저기다 싶었어요. 저기 가서 시간이나 채우다 집에 들어가면 되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제 처지라한 친구가 PC방으로 절 찾아왔고
친구는 도박이나 하면서 기분을 달래라며 제게 10만 원을 주고 갔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죠. 한 번 시작된 도박은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매일 출근하는 척하며 PC방에 나갔고 거기서 제일 저렴한 컵라면을 먹으며 온라인 사설 도박에 서서히 미쳐갔어요. 아빠, 언제 와? 어? 아빠 이제 곧. 아빠, 오늘 내 생일이잖아. 설마 잊은 건 아니지? 생일? 아이, 그럼 당연히 안 잊었지. 아빠 곧 들어가. 그놈의 도박에 미쳐 딸 생일도 있고 도박을 하기 위해 생리현상도 참고 먹는 것까지 줄일 정도였으니 이미 저는 중독에 가까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도박을 하게 된 데는 심리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도박을 할 때만큼은 모든 걸 다 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직한 가장이라는 것도, 무능력하다는 것도, 제가 패배했다는 것도, 또 적은 돈으로 큰 액수를 딸 때는 얼마나 황홀한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곳에선 그 누구도 저를 만만히 볼 수가 없었죠. 저는 그 맛에 완전히 중독되어 버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도박이 그렇듯 한 번 따면 저는 그 돈을 또 넣으면서 크게 번 돈을 몽땅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비싼 이자로 대출을 하게 되었고 결국 빚이 산더미처럼 불어나더니 빚 도초장이 집안에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모든 걸 알아버렸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고 심지어 빚까지 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내는 저의 빚을 알게 되고 난 후 처음으로 아빠로서 그럴 수 있냐며 성을 내고 엉엉 울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당신 하나 믿고 우리 엄마 반대 다 물리치면서 시집 왔어. 근데, 뭐? 도박? 당신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래? 어떻게? 나랑 내 딸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라고? 미안해. 그리고 아내는 곧바로 짐을 싸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엄마 왜 울어? 우리 왜 할머니 집 가는 거야? 아빠, 말 좀 해봐.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건 마지막으로 딸아이가 집을 떠나면서 절 보는데 그 눈빛에 뭐라 대답할 수가 없어 고개를 돌렸다는 거예요. 아내도 정말 깝깝했을 거예요. 저 하나 믿고 한 결혼인데 남편이 이 모양 이 꼴이라니. 제 아내 그래도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로 자라 음대까지 나온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훨씬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는 선자리가 많았고 집안 수준 맞는 남자랑 결혼할 수 있는 여자였는데 그저 저 좋다고 저 하나 보고 부모님 반대 물리치고 결혼했다가 저 만나 고생만 지지리 하게 된 거였죠. 그런 제게 늘 장모님이 하시는 소리가 있었어요. 자네, 우리 희영이 데려갔으면 적어도 밥은 굶기지 말고 말썽 피우지 말고 남편 노릇 제대로 해. 내가 자네랑 결혼시킨 건 자네가 나한테 한 약속 때문이니까. 아니 근데 왜 맨날 직장에서 승진도 못하고 빌빌거리고 그러고 다니나? 아니 도대체 승진은 언제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이번엔 꼭 승진할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장모님. 그럴 때마다 속에서 울분이 튀어나왔지만 전 고개를 수그렸습니다. 아내가 친정에 가고 며칠 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장모님은 집으로 득달같이 달려와 제 뺨을 여러 번 치셨어요. 내 이럴 줄 알았어. 변변치 않은 집안의 고졸 출신 자네한테 시집간다 했을 때부터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네. 자네 무능력해도 사람은 좋아서 나 그거 하나만 보고 여태껏 아무 말 없이 자네 사위 대접해줬네. 근데 돌아온 게 겨우 이건가? 도박? 이 몹쓸 자식 같으니라고. 자네 사람도 아니야. 저 자식 다 버려놓고 도박하러 다닌 게 어디 사람인가? 짐승 새끼지.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장모님은 제 뺨을 치시고
장인어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지만 이대로 가족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생각에 저는 무릎을 꿇고 아내를 보며 설득했어요. 여보, 은주 엄마, 나 도박 끊을 수 있어. 이젠 손도 대지 않아. 다시 회사도 취직하고 빚도 어떻게든 갚아볼게. 나 이런 말할 자격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한 번만 나 용서해줘. 한 번만이라는 말을 얼마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한 번만 믿어달라고 애걸복걸했고 아내는 성정이 유약한 사람이라 저를 쳐낼 수가 없었죠. 마지막이라며 절 믿어줬어요. 그러나 전 쓰레기였어요. 며칠은 저도 절 믿어준 아내와 딸아이를 보며 PC방도 가지 않았고 컴퓨터에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역시나 아내가 잠시 딸과 집 밖으로 외출했을 때 딸아이의 방 안에 있는 컴퓨터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갑자기 심장이 뛰고 흥분이 되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으로 제가 딸 수 있는 돈들이 계산되더니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눈이 돌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아내가 보지 않는 시간에 도박에 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돈이 모자라 어머니의 지갑에까지 손을 대면서 그땐 전 처음으로 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혼해. 당신이랑은 못 살아. 아내의 차가운 말이 귓가에 들려왔을 때쯤엔 후회해도 소용없었죠. 당연히 아내는 제게 이혼 도장을 찍자 말했고 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평생 당신 걱정하며 살다가 나 수명이 줄어든 것 같아. 나 당신 만나고 마음 편하게 산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늘 회사에 치여 스트레스 받지. 나하고는 얘기도 잘 안 하려 하지. 당신은 지금껏 아빠도 남편도 아니었어. 그냥 집에 거주하는 하숙인이었지. 이제 우리 남남으로 살자. 남으로 살면서 서로 궁금해하지 말고 지내자. 아내의 목소린 단호했고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목소리 안에서 그간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고통이 절절히 느껴졌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참 모질이처럼 살았다는 것도요. 일하고 오면 쉬기 바쁘고 자기 바쁘고 주말엔 나가려 하지도 않고.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내 말대로 저는 아빠도 남편도 아니었죠. 그렇게 저는 집에서도 쫓겨나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45살에 늙고 병든 어머니 도움으로 고시원에 살 돈만 얻어 거기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너무 추워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차라리 전 그곳이 나았어요. 술은 적어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또 오롯이 혼자였으니까요. 그렇게 전 점점 현실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형님이었어요. 형은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 어렸을 때부터 절 키우다시피 했던지라 절 아들처럼 대하곤 했던 형님이었습니다. 사실상 제겐 제2의 아버지나 다름이 없었죠. 형님을 보자 더 면목이 없었는데 형님은 아내에게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은 터였던지라 제 몰골을 보고도 어느 정도 상황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끊어보자. 응? 수명아, 끊을 수 있다. 네 의지만 있으면 돼. 너 빚도 갚아야 하고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러고 도망다니며 살 거냐. 형이 급한 불은 꺼줄게. 이 돈으로 큰 빚은 갚고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형도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동생 소식을 듣곤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꾸면서까지 제 돈을 해주셨습니다. 최소한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희망을 찾기 바랬던 것 같아요. 전 그런 형의 마음이 고마워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열심히 살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 뒤로도 형은 계속해서 제 안부를 물어주며 상황을 살펴주었고 또 가끔 고시원에 들려 반찬이며 쌀이며 챙겨 갖다 주곤 했어요. 형,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밥은 든든히 먹어야 한다, 수명아. 알겠지?
아무리 힘들어도 밥심으로 사는 거야.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형의 온기가 있으니 그래도 그럭저럭 사라지더군요. 저는 일단 큰 불을 껐으니 나머지 돈을 갚아야겠다 생각하고 정신없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절 써주는 데가 생각보다 없었어요. 당시 취업시장 고용률이 적기도 했고 어떻게든 면접까지 올라가면 다들 곤란하단 표정으로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참 어찌 살아야 할지 너무나 막막했죠. 그렇다고 이 나이에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살 수도 없는 노릇인데 당장 내야 할 월세는 밀려가고 있지, 빚도 불어나고 있지, 궁지에 몰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해보기도 했지만 동료가 소개해준 곳에 막상 가면 월급이 너무 적어 이 돈으론 빚을 갚기에도 생활을 하기에도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지친 걸까요? 원하는 회사에 취직은 안 되고 부탁은 자꾸 거절만 당하니 스스로가 먼지 같은 존재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취업을 준비하면선 그래도 술은 안 먹고 말짱한 정신으로 면접도 보러 다니고 했는데 방구석에 있어야 하는 신세가 되니 술 마시는 것 말고는 딱히 할 게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날처럼 형님이 형수님과 함께 와서 반찬과 쌀을 주러 온 날이었는데 제가 술에 잔뜩 취해 자고 있는 걸 보더니 형님이 벌컥 화를 내는 겁니다. 이러려고 돈을 줬는지 아냐,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야 할 거 아니냐 하면서요. 저는 속도 모르고 그러는 형님이 미워 저대로 싸붙였습니다. 형님, 저도 노력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절 써주는 데가 없는 걸 어쩝니까? 제가 이 나이에 그러면 뭐 알바라도 해야 합니까? 형님은 아마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작은 방 한 칸에서 술에 취해 사는 모습이 보기 힘들었던 게죠. 허나 그 마음을 이해하기엔 저도 너무 마음이 어려웠고 힘들어 있던 터였기에 가벼운 실랑이는 급기야 큰 말다툼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아휴, 그만해요, 여보. 왜 이리 사람을 몰아붙여요, 당신답지 않게. 얼른 나와요, 여기 이러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그래, 영 끊자. 난 너 같은 동생 필요 없어. 명절에도 얼굴 비출 생각하지 마. 도박엔 답도 없다더니 지금 네 인생이 그렇다. 더 이상 너로 인해 많은 사람들 피해보게 하지 말아라. 형님,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그리 말하면 속이 편하십니까? 그땐 철없는 마음에 참 배신감도 들더군요. 제가 한 짓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절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느니 그런 엄포를 놓는 형님이 밉고 싫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 안 보고 살 수 있다고. 그러니 당장 나가라고. 그러자 형님이 나가면서 너 지금 네 와이프랑 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냐고 묻더군요. 접시 닦고 지낸다. 너 때문에 그 고생하고 사는 거야. 전 그날 형님이 가고 나서 좁은 고시원 방 안에서 소주 한 병을 들이켰습니다. 살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도박에 손을 대었어요. 도박을 하면서도 제 안의 어떤 목소리가 저를 미치도록 괴롭혔습니다. 죽어야 한다고. 죽어야 넌 도박을 끊을 거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한강다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박을 못 끊은 제 자신도 절 등진 형님도 그리고 제가 처한 현실도 너무 마주하기 싫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너무 미안했고요. 다리 위에 서니 참 많은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와 처음 살림을 차리던 날, 딸아이 은주를 품에 안았던 날, 회사에서 처음으로 승진을 했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하나 지나가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왜 내가 그런 행복들을 버리고 도박을 시작했을까? 결국 내 인생의 종지부가 여기구나. 추운 겨울바람이 가슴속으로 들어오는데
마치 제 인생처럼 너무나 시리고 차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아저씨, 안 돼요! 잠시만요! 지금 생각하면 기적이라 생각하는 감사한 일이었죠. 뒤를 돌아보자 어떤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다리 위에 서 있는 절 발견하고 소리를 빽빽 지르고 있었어요. 학생은 절 보더니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기도 무서울 텐데 학생은 경찰이 올 때까지 제가 혹여나 죽을까봐 제 몸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제가 가라 해도 막무가내였죠. 그러다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경찰차가 오면서 전 결국 다리에서 끌려오듯 내려왔습니다. 그날 전 경찰차를 타고 가며 저는 아내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도박을 끊겠다고, 그리고 새 삶을 시작해보겠다고요. 빚은 어마어마했지만 최소한 어머니에게 빌린 돈과 아내가 갖고 있는 돈이라도 해결을 해야 했으니까요. 전 먼저 도박을 끊게 도와주는 센터에 다니기 시작했고 거기서 아주 많은 상담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도박 끊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발 사람 살리는 셈 치고 저 좀 도와주십시오. 네, 수명 씨,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이제부턴 스스로에게 솔직해져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제 질문 듣고 천천히 생각하셔서 대답해 주세요. 상담을 받으며 좋았던 건 제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제가 왜 도박을 끊을 수 없었던 건지, 제 마음속이 얼마나 지옥이었는지 알게 되었죠. 제가 회사에서 느꼈던 패배의식과 열등감, 가정에서 느낀 무능력함, 옛날에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에만 취하면 도박으로 현실을 잊었던 모습을 봤던 것, 그런 것들이 모두 영향을 미쳤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스스로 상담센터를 다니면서 전 서서히 도박에 대한 생각을 줄여나갔고 더 이상 도박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도박을 생각하면 제가 딸 돈이 아니라 잃을 돈이 생각났고 상담센터에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들과 아내가 제게 애걸하며 정신 차리라 했던 말들이 떠올랐죠. 그건 고통스러웠지만 제가 마주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 천천히 원래의 제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으로 독한 술에서 정신이 깬 기분이 들었어요. 말짱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일단 전 일자리부터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박을 시작하고 폐인이 된 지 5년 차라 더 이상 회사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남들처럼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디든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라면 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배달 일부터 시작해서 택시기사, 판매원, 일용직 노동업, 어디든 가리지 않고 다 뛰어들었습니다. 나이가 적지 않고 이미 술로 몸이 망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일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가끔은 손님들이 제게 나쁜 말을 던지기도 했고 저를 무시하거나 하대하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좀 힘들었던 건 택시기사 일이었어요. 술에 취한 손님을 태우면 손님은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주절주절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았죠. 그게 어쩔 땐 제 과거 모습 같기도 해서 불쌍해 보이다가도 끝내 영업을 방해하면서 제게 욕짓거리를 하는 걸 보면 정신적으로 너무 지쳤어요. 한 번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저씨,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요. 계좌이체 바로 집 가서 해드릴 테니까 집까지만 태워다 주시면 안 될까요? 3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그래요? 알겠어요. 추우니 얼른 타요.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교복 입은 남학생 2명이 빙판길에 서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게 딱했어요. 일단 택시 기다리는 모양새여서 가보니 애절한 얼굴로 저렇게 말하길래 알겠다 하고 태워줬는데 학생이 말한 것처럼 집까지 가는 거리는 30분 거리가 아니고 무려 1시간 반이 걸리는 거리였고 학생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입금해드리겠다고 하며 택시 밖으로 나가더니
그 뒤론 소식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그 어린 아이들에게 사기를 당한 거였죠.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마음이 서글퍼지던지. 참, 별일이 다 있다 싶으면서도 괜히 울적해졌어요. 뭐 힘든 일을 말하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냥 버텨야 한다, 고단하고 힘들어도 이것밖에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배달 일을 하면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며 저한테 화를 내는 손님들도 있었고, 빨리 배달을 가려다가 그 바람에 사고가 나서 팔이 부러진 적도 있었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술은 웬만하면 돈이 아까워 마시지 않았고, 그냥 하루하루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만 살려고 애썼습니다. 물론 가끔은 일이 너무 고단해 술을 한잔하며 잠들기도 했지만, 제가 정말 몸이 늙으면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럼 빚도 못 갚아 다른 사람들에게 폐만 끼치게 될 테니 정신을 더 바짝 붙들려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시작하고 1년 후 아내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3년 정도 되었을 때였죠. 아내의 생일날이었어요. 잘 지내니?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아내에게 잘 지내고 있냐고, 미안했다고, 우리 딸은 혹시 잘 있냐 물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조금은 기대했습니다. 다시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하지만 아내에게서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라도 도박에 빠져 가정을 등진 남편을 다신 보고 싶지도 연락하고 싶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도 그때 가슴은 무척이나 아팠습니다. 저는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이젠 옆에 남은 사람들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형님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싶어 어머니를 통해 도박을 끊었다고, 어느 정도 수입을 가지고 살고 있고 빚도 갚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인연을 끊을 생각이셨던 건지 형님 역시 제게 연락하지 않으셨죠. 형님, 제가 지난번에 너무 못된 말만 한 것 같아 마음에 걸립니다. 부디 못난 아우 용서해 주시고 건강하게만 지내주세요. 형님에겐 이 문자를 따로 보내고, 그렇게 형님도 아내도 다 지나간 과거라 생각하며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빚을 갚아야 하는 몇몇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중 한 분이 갑자기 돈을 빨리 내놓으라며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 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 멱살까지 잡으며 위협을 하더군요. 가까이 가니 그분 입에선 옅은 술 냄새까지 나고 있었습니다. 원래 갚아야 할 날짜가 있는데 왜 갑자기? 아이, 내 사정이 바뀌었어. 급하다고. 얼른 돈부터 내놔. 저 이번 달 월급을 다 드려도 선생님이 원하시는 액수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다 갚을 수 있는데 천천히 나눠서 갚으면 안 될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디 도망갈 놈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그분에게만 돈을 빌린 게 아니었고 수중에 남아있는 돈도 별로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제가 먹고 잘 수 있는 돈도 부족해서 노숙을 해야 하나 생각할 판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처음엔 나눠서라도 갚으라고 하셨던 분이 이렇게 하시니 너무 급작스러웠습니다. 일단 어떻게든 좋게 대화로 풀어보고 싶어서 조용조용 제 입장을 말했지만 그분은 이미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못 주겠다고? 어? 돈 내놓으라고 이 거지 자식아! 도박으로 전 재산 날린 네 놈 말을 내가 어찌 믿냐고! 그분은 제 얼굴에 대뜸 주먹을 날렸고 저는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쓰러지면서 불판이 무너지는 바람에 뜨거운 불판들이 몸을 뒤덮고 말았죠. 순간 비명이 튀어나왔고 그분도 놀랐는지 아무 말 못하고 서 있었어요. 다행히 사장님과 직원들이 빠르게 119를 불러줘서 제때 처치를 받긴 했지만 그 바람에 저는 화상 치료를 받아야 했고 일도 며칠 쉬어야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돈이 빠졌으니 마음은 더 초조했지만 저는 일단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수명입니다. 잠깐 얘기 가능하신지요? 그분은 절 보더니 조금 당황해 하시다가 안으로 들어오라 하셨어요. 저는 그분께 노숙이라도 해서 반드시 갚을 거라고,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진심을 섞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보여주었죠. 그분은 한참 동안 제 말을 묵묵히 들어주더니 밖에서 소주 한 병을 사와도 되냐 묻더군요. 제가 알겠다 하자 그분은 잠시 후 정말 소주를 사왔고 저는 그분과 술잔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영업이 안 돼서 나도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곧 이 가게 처분해야 할 처지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술 한잔 한 김에 무턱대고 수명실 찾아간 겁니다. 당장 돈이 너무 급해 그랬는데 다치게 해서 미안하고 이해합니다. 천천히 갚아주세요. 그분은 병원비를 제외하고 돈을 갚아달라 했고 그날 저는 그래도 조금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제 성의를 좋게 보셨던 건지 제가 돈을 빌린 다른 분들께도 한번 저를 믿고 기다려보라 말해주었다 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조금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상태로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사람의 따뜻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한강 다리에서 절 붙잡아준 학생도 그렇고 상담센터에서 제게 진심으로 말을 해주신 상담 선생님들도 그랬지만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로 만나 이렇게 사정을 이해해주는 관계는 흔치 않으니까요. 전 그 이후로도 그분과 아주 가끔 만나 문자를 주고받았고 조금씩 꾸준히 돈을 갚아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다행히 그분도 가게 상황이 좋아져 처분하지 않게 돼서 제게 더 이상 빚 도척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전 생각하게 되었죠. 제 인생이 흘러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아주 비참한 인생은 아니라고,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빚을 다 갚는 날이 오면 적어도 편안하긴 죽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제가 놓쳐버린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만 생각하자고 스스로 위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한강 다리에서 절 잡아준 그 교복 입은 학생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아마 그때 생을 버렸다면 이런 감정마저, 이런 생각마저 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역시나 제일 그리운 건 가족의 품이었습니다. 딸을 못 본 지 5년이 되어가자 너무나 보고 싶었죠. 어떤 날은 너무 그리운 나머지 꿈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딸을 품에 안고 같이 손을 잡고 아내가 저를 보고 웃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그 장면이 어찌나 생생하던지 문을 열고 나가면 아내와 딸이 환히 웃으며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차려주는 밥상, 따뜻한 손길, TV를 보며 아내와 함께 도담도담 나누던 대화, 딸의 조그마한 잠꼬대 소리,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그럴 땐 축축한 베개를 끌어안으며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번 우연이라도 한번 마주치길, 딸과 아내가 마음속으로 저를 용서해주길 깊이 바라고 바랬어요. 허나 그럴 때마다 저는 대리라도 뛰어나가 그 생각을 없애곤 했습니다. 나에게 그런 일은 없을 테니 헛된 희망 품지 말자고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사람이 바랄 수 있는 것만 바라야 하잖아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은 벌이 아직 다 끝나지 않은 건지 이번엔 제 몸에 이상이 오더군요. 햇볕이 미치도록 쨍쨍한 어느 날 급히 주문이 들어와 배달을 나갔다 배달할 집을 앞두고 어지러움을 느낀 겁니다. 저는 순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옆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배달통에 들어있던 음식들은 모두 엎어졌고요. 저는 허둥지둥 일어나 엎어진 짜장면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앞이 뿌연 게 가시지 않는 겁니다. 머리는 핑핑 돌았고요. 지나가던 사람이 저를 붙잡아 주었지만 전 괜찮다며 손님이 기다리니 배달은 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일어섰어요. 하지만 다시 쓰러져 버렸고 그 뒤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일어나 보니 하얀 천장이 보였죠. 그때 의사가 제게 검사를 한번 받아보자 말하더군요. 혈압 수치도 낮고 암이 의심되는 몇몇 증상들이 있다고 하면서요. 검사요? 비용이 얼마나 되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검사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전부터 혈변도 나오고 구토 증세나 어지러움도 있었기에 불안하긴 했습니다. 어차피 일은 계속해야 하니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더 늙기 전에 한번 받아봐야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검사를 받고 난 후에도 계속 일을 나갔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가끔 쓰러질 듯 아프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런데 결과를 듣기 위해 찾아간 병원에선 제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대장암이라 하더군요.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한숨이 올라왔습니다. 의사는 다만 암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고 나이도 그리 많지 않으니 지금 치료를 받으면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밖을 나오는데 몇 년 만에 끊었던 담배를 다시 입에 물었습니다. 뭐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기분이었어요. 가슴이 콱 조여오는 게 수술비와 앞으로 벌어야 할 돈과 액수가 머릿속에 떠나질 않더라고요. 수술을 해서 살아남는 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빚이었죠. 일을 쉬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살아야 또 돈을 벌 수 있는 현실이니 전 최대한 빨리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대에 눕는데 3명의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고생하고 있을 제 아내와 그리고 딸, 제게 모진 말을 했던 형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들이 눈앞에 어른거리자 순간 눈물이 비죽 흘러나와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용서해줘, 여보.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형님. 입으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몇 마디를 더 뱉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취에 들어갈 거라는 말을 들으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행히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가 아니라 복강경으로 개복 없이 수술한 거였기에 저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수술 후 무리 없이 조금 쉬는 게 맞긴 했지만 마음이 다급했던지라 몸을 완벽히 추스르기도 전에 일자리에 나갔어요. 그때 조금 감동적이었던 건 절 믿어주셨던 채권자분이 찾아온 거였습니다. 제가 수술받아서 이번 달은 돈을 못 보내드릴 것 같다는 문자를 보내자 채권자분은 몸 살피며 일하라고 말해주곤 떠났습니다. 어머니와 형님께는 제가 수술받았다는 소식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끼쳐드린 걱정만으로도 충분하니 더욱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프다 보니 제게 연락 한 통 없는 형님에게 섭섭한 마음은 들더군요. 인연을 끊자는 말을 하고 동생을 버린 형님이 어쩔 수 없이 그립고 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늘이 저를 가엾게 살피신 건지 제 인생을 바꾸는 날이 찾아왔어요.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눈물이 가시질 않습니다. 어쩌면 제가 겪은 모든 시련은 이날을 위해 존재한 것만 같죠. 그날도 배달 일을 하고 있었고 초인종을 누르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잠시만요 라는 명랑한 소리와 함께 밤새 교복을 입은 한 여자아이가 뛰어나와 제게 카드를 내미는데 전 그 자리에서 그냥 멍하니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이미 헤어진 지 5년은 되었지만
전 그 아이가 누군지 알 수 있었죠. 바로 제 딸이었습니다. 은준이? 아빠! 딸아이 입에서 그 소리가 튀어나오자 제 손에서 짜장면을 담고 있던 비닐봉지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어떤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왔니? 누구지? 저와 딸의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딸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사람은 지금 생각해도 잊혀질 수 없죠. 제 형님이었습니다. 저와 연락을 끊고 지냈던 형님이요. 형님. 형님은 저를 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비닐봉지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제 손에 걸친 비닐봉지를 받았습니다. 오느라 수고했다. 날씨가 많이 덥지? 어떻게 형님이 여길... 그리고 형님의 뒤로 제 아내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눈물이 그렁하여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 왜 형님과 전처가 그리고 딸이 함께 살고 있는 거지? 저는 무슨 말이라도 바라는 듯 그들을 바라보았죠. 그때 먼저 말을 꺼낸 건 제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은 잔잔한 미소를 머금으며 그간 제가 가족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흘러갔던 지난 날들을 말해주었어요. 네가 그렇게 도박에 빠지고 나서 네 와이프와 딸이 길거리로 내몰렸어. 말은 접시 닦기로 한다고 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빚쟁이들이 찾아오지. 심지어 애 학교로 찾아가 돈을 달라 하더라.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널 호적에서 판다 어쩐다 말은 했지만 한때 식구였던 사람 아니냐. 내가 있어야 그래도 빚쟁이들이 덜 만만하게 보고 덜 오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간간히 들려서 네 식구들 살피기 시작했다. 형님,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때 문자 답장하지 않았던 것도 네가 해이해지지 않았으면 해서였어. 수명아, 실은 다 널 지켜보고 있었어. 네가 어찌 사는지 말이야. 형님은 저를 기어이 울게 했던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그간 아내와 함께 널 지켜봤다고요. 네가 암에 걸렸던 것도 알고 배달 온 일도 자신이 아는 중국집 사장님에게 부탁해서 너를 하게 해달라 부탁했다고 말입니다. 이젠 네가 가족 곁으로 돌아와줬으면 해서 널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때 아내가 제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아주더니 말하더군요. 나 당신 원망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당신이 필요해. 우리 곁으로 와 이제. 전 아내의 말에 완전히 무너져 그저 어린아이가 울듯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가족은 그날 이후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 이 사연을 적으면서 제 삶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상상치도 못했던 곳곳에 사랑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제 인생에 존재했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 구실도 못하던 저를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고 기다려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저는 죽지 않고 이렇게 글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저 제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만을 채우려다 스스로 인생을 망가뜨린 저를 세상의 시선이 아닌 다른 시선으로 믿고 기다린 사람들 덕분에 전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해요. 절 한강다리에서 구해준 학생, 도박 중독센터 상담 선생님, 아내와 그리고 딸, 어머니, 마지막으로 형님. 그분들이 있었기에 버틴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누군가 한 명쯤은 분명 어딘가에서 당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말을 믿으셨으면 합니다. 정말로 그럴 테니까요. 또 여러분이 삶에서 어떤 고비를 겪고 지나치고 있더라도 그게 결코 영원하진 않을 거예요.
폭풍은 언젠가 지나갈 겁니다. 폭풍이 오는 이유는 그 이후에 들어오는 햇빛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려는 신의 뜻이라는 걸 전 알게 되었으니까요. 아마 제 실현의 의미는 그 소중함을 아는 것이었나 봅니다. 오늘 모두 평안한 하루 되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